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조금씩 코로나 이전으로의 복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안별로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 그리고 노사 간에도 이견이 나오면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오늘 이 시간 국회의원 두 분 모시고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정치권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최대 화두 중에 하나로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청년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청년이라는 단어가 뭐 저희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예. 뭐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지금 이슈이고 있는데 예.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일단 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도 이제 참 놀래고 있습니다. 예,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지는 않았고요. 예. 제가 사실 오랫동안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다가 그러니까요. 이제 정치권에 왔는데 그 비유를 좀 하자면은 그 총장님을 뽑는데 직선제로 뽑는데 교수 중에 별로 마땅한 분이 없으니까 대학원생을 그냥 총장으로 뽑은 것 같은 예, 아주 우리 당에서 아주 멋있는 일이 일어났죠. 혁신적이죠. 네. 예, 사실 나이 차이로 보나 이런 거로 보면은 정말 학교로 보면 박사과정 정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총장님이 되셔서 이제 저희들이 머리 굽히고 인사드리고 네. 어제도 의원총회 하는데 와서 쫙 돌면서 이준석 대표가 인사를 하는데 참 다들 일어나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예, 역시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하나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나라 자체가 좀 변하는 모습 이걸 좀 느끼면서 비록 제가 그런 청년은 아니지만 청년 세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지고요. 그 이준석 대표의 등장이 의미하는 여러 가지 변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예.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 예. 이 변화가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뭐 예.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거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조언이나 이런 당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저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변화가 있기까지 그냥 이렇게 우연이 된 게 아니라 네네. 뭔가 에너지가 이렇게 축적이 쫙 되고 있다가 그 어떤 계기를 맞아서 변화를 폭발을 통해서. 한 거죠. 물이 끓듯이 99도까지 가야 100도로 끓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도부터 99도까지 간 거죠. 그동안은 뭐 별로 느낌이 없었다가 이제 드디어 100도가 되면서 끓기 시작한 그러나 그 사이에 99도까지 가는 어떤 밑에서의 에너지의 축적이 있었던 거라고 보고 그것이 이제 끓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저는 그렇게 쉽게 또 가라앉지 않고 이 끌어내는 에너지가 새로운 또 용광로처럼 막 활화산처럼 폭발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그냥 이거는 시작이라고 봐야 되고 이제 그 시작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뭔가 변화가 계속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변화는 그냥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 시리즈가 계속 등장할 거다. 예, 제2의 이준석, 제3의 이준석도 그렇죠. 등장하고 시즌제가 돼야겠죠. 사실. 그렇죠. 예. 세대 교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되고 있어서 아마 많이들 긴장도 하고 또 기대도 많이 하고 정말 저는 여러 가지로 기대가 큽니다. 네, 지금 뭐 사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의 또 변화도 있고요. 여당에서는 그 청년 뭐 특임장관 신설을 얘기하면서 요즘 청년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청년이라는 이슈가 뜨거운 이슈가 되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좋은 일인데 하나는 자기 세대를 대표하는 건 자기 세대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죠. 그렇겠죠. 네.
어르신 세대를 대표하는 걸 청년이 할 수 없듯이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것을 어르신 세대가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은 어르신 세대들이 우리가 다 해줄게 이랬는데 네네. 이젠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대표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역사를 보면 이 교체라는 바람은 한 40년씩 이렇게 뛰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조선시대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 해방세대입니다. 네네. 40년 차이가 납니다. 40년을 더 앞으로 포워드를 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계십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46년생이십니다. 또 40년을 포워드하면 정확하게 이준석 당대표 나이가 40년대 나옵니다. 중반에 다다르게 우리 되죠. 정치사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한번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대가 플러스 마이너스 10년 정도가 이제 세상을 이제 다시 이끄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요. 네. 실은 청년 정치가 처음은 아닙니다. 19대 때 김광진, 장하나 의원 등이 이제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죠. 본회의장에 청바지 입고 들어갔다가 혼나기도 했고요. 네. 네.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렇죠. 예. 다만 이제 그 청년 정치가 지금까지 맥을 이어왔느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느냐, 아쉬움이 적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어쩌면 이제 진보의 청년 정치였다면 이번엔 보수의 청년 정치인데 보수 진보를 떠나서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하신 이 40년 교체가 이번에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뭐 변화에 대한 열망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정치권에서 요즘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고 분야도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직장인들의 뭐 최대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 대체 공휴일 확대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당인 민주당은 추석과 설과 또 어린이날까지만 적용됐던 대체 공휴일 제도를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하겠다. 그리고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한 상황인데 글쎄요, 얘기 나오고 나서는 좀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대체 공휴일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 근로자로서 이제 이렇게 광복절이 일요일이다, 뭐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다 네. 그럴 때 왠지 크리스마스가 영 친하지가 않죠. 그렇죠. 예, 솔직히 역시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와야 평일에 좀 와줘야. 이게 기분도 좋고 또 좋은 그런 그 느낌을 주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은 뭐 확실하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것이 근로자들께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거다라는 걸 뭐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그 법을 보면은 이제 그 안에 또 복잡한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급 휴가 문제 등등.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 기업들의 부담이 좀 늘어나는 조항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의 부담이 좀 늘어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그동안은 이제 5인 미만 그 사업장에서. 작업자들에 예. 대해서는 이제 적용되지 않던 거를 이 기회에 다 적용하자는 조항까지 들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월급을 받는 사람 그리고 휴일을 즐기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쪽으로 딱 정리가 되는데 그렇죠. 그 월급을 지급하는 기업의 입장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예, 정치권이라는 게 한쪽만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양쪽을 다 봐야 되는데 그럼 기업에서 돈을 지급해서 그거를 급여를 받고 휴일을 즐기는 분들 당연히 많이 받고 휴일 많아지면 좋지만 급여를 지급하시는 분들이 이 법에 통과되면 더 부담이 늘어나는데 솔직히 급여는 받는 사람한테는 소득이지만 주는 사람한테는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용적 측면을 우리가 그러면 다 무시하고 소득적 측면만 강조하면 답은 딱 나오는데 문제는 비용적 측면도 좀 고려하자. 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비용이 너무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또. 네네. 네. 기업 입장에서 좀 힘들거든요. 돈도 없고. 그러니 이번에는 좀 임시로 해가지고 좀 넘어가고 임시 공휴일로 제정해서 일단 쉬도록 해드리고 그리고 이 법 개정에 대해서는 조금만 좀 신중하게 좀 보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우리가 이 부분을 양쪽 얘기를 좀 잘 들어보자. 너무 한쪽만 듣지 말고 네.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대체 공휴일을 넓힌다고 하니까 사실 좀 마냥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러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좋은 취지를 망친 경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도 정책으로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세하게 환경을 살피지 않으면 사고를 칠 수 있다. 이 경우가 지금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공휴일 국민분 10분 중에 7분 찬성하시는 건 맞지만 3분이 반대를 왜 할까? 이분은 꼭 사용자 측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백만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계시는 분들, 휴식 약자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누구는 쉬는데 누구는 못 쉬고 왜 우리 정부는 공무원과 대기업에 다니는 부모를 둔 자녀들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부모를 둔 자녀를 차별합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오늘 쉰다. 좋은 직장 다녀서. 우리 엄마 아빠는 오늘 일해야 된다. 작은 직장 다녀서. 왜 이런 차별을 두는 것인가? 이 정부가 이 대체 공휴일을 확대할 때 이런 뭐 차별을 더 확대하려고 두는 건 아니었을 텐데. 그렇겠죠. 네, 이게 좋은 의도 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전국을 극복해보는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쓰다 보니 네네. 준비가 없이 그냥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윤 의원님 말씀하신 올해는 임시로 일단 정하고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휴식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5인 미만 사업장뿐만 아니라 약 한 400만에 이르는 1인 자영업자들. 네네. 솔직히 얘기하면 이분들 사업자이지만 노동자이거든요. 혼자 일하는 분들. 그렇죠. 이분들은 못 쉬는 거거든요. 쉬기가 어렵죠. 임시공휴일 예. 한다고 이분들이 쉬겠습니까? 이게 좀 임시공휴일을 법적으로 지정하면 누가 쉬고 누가 못 쉬나. 그럼 못 쉬는 분들한테 우리는 뭘 해드릴 수 있는지 좀 생각을 좀 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정책을 만들자. 그냥 던져버리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또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생각을 듭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사실 뭐 여당 원내대표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 6월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의 우려가 더 좀 와닿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최대한 한 가지만 사각지대를 말씀드리면 없애는 네. 신속한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꾸 여당 대표님이 모든 걸 신속하게 처리했다는데 자꾸 엑셀만 누르다가 지금 엑셀 사고 났지 않습니까? 자꾸 너무 엑셀만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정책은 좀 신중하게 한번 뱉으면 여당 대표님 얼마나 책임이 막중합니까? 뒤집지도 못하는 얘기인데 네. 좀 준비를 하시고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 정책을 만들어서 이런 좋은 정책이 나오면 정말 열에 열이 찬성해야 되는데 열에 7만 찬성한 걸 정말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세 명에 대한 이유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사실 뭐 제가 한마디만 더 하면요. 네. 지금 여당은 좀 초조한 것 같아요. 자꾸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만회하는 방법으로 조금 이런 것도 포함을 시켜서 네. 많은 쪽에서 지지를 하거든요. 지금 조 대표께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많은 쪽이 지지하면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일단은 저 지지율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나 지지하지 않는 쪽의 목소리, 이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왜 그런지 잘 청취하고 신중하게 움직여야 돼야 그게 국정을 책임지는 정말 그 책임자적인 여당의 모습인데 가만히 보면은 경제 정책 같은 것도 많은 쪽에서 지지하면 그냥 가버려요. 예, 소수 의견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제 정책들 뭐 이거 포함해서 많은 경제 정책들이 약간 그런 그 다수결주의적 관점이 너무 들어가면서 경제의 효율성, 즉 형평성은 좋을지 모르지만 효율성이 많이 좀 훼손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조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의 효율적 관점과 형평적 관점을 같이 보면서 네. 신중하게 경제 정책을 하면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 대신에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겠죠. 예, 그런 네네. 좀 장기적 마인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 뭐 사각지대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정책이고 정부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좀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이슈 중에 하나는 이 7월부터 시작되는 주 52시간제입니다. 지금 확대 시행을 하고 뭐 계도 기간을 준이 많이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정부는 계도 기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대로 예정된 대로 이미 계도 기간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시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아무래도 이런 이제 근로 시간에 대한 얘기는
이제 노사 간 입장차가 아주 첨예하게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굉장히 신중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얘기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얘기는 맞고요. 다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는 얘기를 수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52시간 결정하고 소위 스케줄이란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규모별로 사업장 규모별로 그렇습니다. 했고요. 계도 기간도 줬고요. 그렇죠. 동의했고요. 음. 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까와 달리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수기를 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일부 경영자 측에서 더 네. 늦춰달라. 그러니까 스케줄 변경을 요구한 건데요. 저는 스케줄 변경을 요구할 만큼 충분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52시간제를 전적으로 실시하는데 아직 경영이나 회사 능력이 부족한 예. 업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52시간을 늦추는 게 답이 아니라 네네. 52시간을 실행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 1인 사업장 같은 분들에게 더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시간 자체를 늦출 수 없다. 우리가 지금 52시간 하더라도 아까 그래픽에서 나온 대로 하루에 4시간씩 네. 일을 더하는 나라입니다. 독일보다. 매일같이 4시간씩 일을 더하는 나라인데요. 더 이상 이제 일만이 한다고 좋은 나라 아니고 독하게 일한다고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시행하되 네. 필요하면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자라는 생각입니다. 지원책과 보완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주신 거네요. 네. 어떠세요, 영 의원님?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이 52시간 얘기는 뭐 워낙 많이 나와서 예, 이제 얘기를 오래된 많이 얘기죠. 됐다고 보는데 이제 예. 하나 좀 아쉬운 거는 그 코로나 문제를 조금 좀 고려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 코로나 터질 줄 알았습니까? 52시간 우리가 결정할 때 몰랐거든요. 몰랐죠. 예. 근데 그 위기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위기 아닙니까? 4명 이상 지금까지 좀 모이지도 못하고요. 네. 4명 이상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죠. 있고 예. 거기에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리고 집회가 금지 10시면 다 끝나고 그렇죠. 그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바로 제일 많이 그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자영업자고 소상공인이십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이걸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코로나 덮칠 줄 알았습니까? 그러면은 정부는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의사결정을 하고 뒤에 상황이 바뀌었으면 좀 정책에 유연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새로운 상황이 그러면 다 알고서 했다 그러면 제가 뭐 가만히 있겠어요. 몰랐잖아요. 몰랐는데 이런 거를 겪으면서 완전히 그냥 뭐 재난지원금 문제 뭐 등등해서 막 지금 정신 하나도 없는데 52시간 또 해라. 그러면은 도대체 월급을 주는 기업들은 어떡하란 얘기냐. 그 도대체 너희들은 맨날 엄살만 피고 죽는 소리하고 맨날 거짓말만 하는 애들이다. 그렇게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거짓말만 하고 엄살만 피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힘들어서 힘들다고 그러는데 너는 맨날 그런 식으로 엄살만 피지. 응? 사실은 다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식으로만 볼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고 보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 코로나 상황만 좀 고려를 해주자. 예, 그거를 고려해서 다시 평가해서 좀 시기를 조절하자. 코로나로 인한 그런 부정적 효과에 대한 고려가 없이 과거에 그렇게 스케줄이 돼 있었으니까 그대로 가자. 이건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를 감안했더니 이제 이렇게 해서 한 6개월 뭐 혹은 코로나 감안해도 지금 할 수 있다 그러면 하시죠. 뭐. 근데 저는 거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한 좀 유연성, 네. 예, 대체적인 어떤 대안 이게 저는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서로 소통을 해야지. 옛날에 다 결정한 건데 왜 지금 와서 딴소리해. 뭐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눈높이를 맞추면 돼요. 우리 기업들하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눈높이 맞추고 대화하면 다 나오는데 그거를 왜 찍어 누르듯이 압박을 합니까? 예, 좀 서로 대화 좀 하자. 예. 사실 이 주 52시간 근무제 근로제를 추진할 때는 사실 코로나라는 이슈를 예측하진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대 변수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잘 생각해 보면요. 예.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이게 좀 52시간을 하기에 굳이 나쁜 건가라고 생각하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52시간 일 못해요. 영업 제한 9시까지 해요. 이제 10시까지 바뀌었죠. 지금도 52시간 하지 않습니다. 52시간 할 그게 없어요. 비즈니스 하다 보면. 지금 52시간이 문제가 되는 건 생산직,
중소기업들 생산직인데요. 네. 이분들은 지금 52시간 일하는 게 중요한 아니라 만든 물건이 지금 팔리지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물건을 못 만들어 가지고 수요는 있는데 노동 시간 때문에 이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업체 몇 개 없고요. 지금 재고 쌓였는데 팔리지 않는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그 얘기 이제 대체 휴일 같은 게 이제 수요 진작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대체 휴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윤 의원님의 말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일정을 짤 때 코로나라는 이런 충격은 생각 못했다. 저는 충격이 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수정 보완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향이 무조건 6개월, 1년 늦추는 방향은 아닐 수도 있다. 업종별로 한번 고민해 보자. 51시간을 못한 이유가 저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는 51시간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우리 사회에 기본급은 되게 작고 이제 수당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임금 구조상에서 지금 기본급을 받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 이것들이 지금 줄어든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임금 구조 개편 등 좀 본질적인 문제가 우리 사회에 더 시급하지. 코로나로 인한 임팩도 뭐 반영할 수 있겠지만 그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어쨌든 기업과 그러니까 고용을 하는 쪽 주체에서 만약에 뭐 이런 부담을 느껴서 나중에 근로자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고용의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됐을 때는 결국 다시 또 노동자에게 이 피해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들었거든요. 예, 52시간 때문에 고용을 줄이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요. 기계화 자동화에 비해서 임금 비용이 높을지 낮을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일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재택근무 시작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빠르게 오진 않았을 겁니다. 급격히 확산되고 네. 정착되지 않았겠죠. 다시 코로나 전후로 재택근무를 중단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를 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예전과 같고 또는 늘어났다면 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 재택근무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뭐 강제할 문제는 아니고요. 네네. 기업에 따라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다르게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가져온 영향들을 모두 다 예전처럼 돌리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와 52시간 문제가 영향을 미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최저임금에 관한 문제일 거고요. 임금 구조의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길게 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맹렬한 자동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민간 일자리 숫자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52시간 제도를 연장하는 이유에 일자리 수를 유지하는 거다. 저는 이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떠세요? 글쎄 그 재택근무도 쳐줘야죠. 예, 그것도 재택근무도 집에서 근무죠. 집에서 네, 일하는 일하는 거죠. 것도 당연히 52시간에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저 코로나로 인해서 뭐 바뀌었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 같고 그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설문조사들 이제 요거 중소기업 중앙회 건데 네네. 뿌리 산업 조선업 44% 준비 미비 뭐 이런 식이에요. 코로나로 인한 장기간 경영활동 위축 그리고 만성적 인력난 그리고 제일 또 어려운 게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못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그 못 들어오는 바람에 또 인력 현장에서는 난이 또, 생기고. 네. 근데 대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친 이런 상황에서 노동 생산성 문제, 지불 여력 그러니 제발 좀 이거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이럴 때 좀 왜 못 고려를 해요? 그거를 전 나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그래서 그리고 나서 뭐 그 1, 2년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1, 2년이나 6개월이나 뭐 하여튼 좀 얘기를 해보고 그래서 그런 그 좀 이 정부가 좀 우리 국민들 기업도 국민입니다. 법인으로서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도 배를 띄우는 선장님도 국민이고 선원도 국민이잖아요. 선장 얘기도 좀 듣고 고기 잡기 힘들다 뭐 이러면 좀 배를 좀 잘 띄워서 고깃대 있는 데까지 갈 수 있게 좀 도와줄 일 없냐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찍어 누르려고 하는 식의 아주 그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를 안 맞추는 이 부분은 조금만 우리 정부가 조금만 눈높이 좀 낮추시고 그렇게 자꾸 국민들을 이렇게 궤도의 대상 가르치려고 들지 마라. 요새
그 말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네네. 꼰대짓 좀 하지 마라. 가르치려고 들지 마라. 눈높이 맞추고 대화를 해라.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부가 기업들하고 대화 좀 하면 해법이 나와요. 근데 자꾸 이렇게 그냥 찍어 누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가르치려고 들고. 그런 데서 오는 문제점이고 그것만 조금 바꾸면 네. 저는 이런 거는 잘 대화를 해서 해법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주 52시간제를 확대 시행하는 걸 두고도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근로 시간을 더 줄인다는 게 참 쉽지 않다. 재계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는데, 요즘에 얘기 나오는 것 중에 아마 대표님도 많이 언급하셨던 주사일제가 있어요. 요즘에 뭐 다 외국에서도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는 곳이 있고, 우리도 이제 슬슬 주사일제에 대한 뭐 논의는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52시간 근로제도 잘 지금 막 부침이 많은데 과연 주사일제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주사일제는 이미 왔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주사일제 하는 기업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네. 미국은 이미 26%의 노동자들이 주사일제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주사일제 제도화 시킨 거 아니거든요. 기업들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럽 얘기하면 좀 먼 나라 같으시잖아요.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지난달에 주사일제를 제도화 시켜서 제도화 내년 예산에 주사일제 지원 예산을 넣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서도 중국이 어떻게 하면 주사일제를 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초장기 노동으로 인한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고요. 또 우리 기업에서 또 노동시장의 최상부에서는 최고의 인재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월급 적당히 주는 거 플러스로 워라밸 또는 삶의 균형을 이루어줘야 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지방 제조업체들 인력난 심하지 않습니까? 월급 조금 더 올라온다고 사람 오지 않습니다. 주사일제 걸면 몰려듭니다. 왜냐하면 목요일까지 일하고 목요일 저녁에 수도권으로 와서 쉬고 월요일 아침에 내려간다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건 이렇게 기업들이 주사일제를 자발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은 인재를 데려가려고, 인력난에 있는 기업은 인력을 구인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뭐 정부가 이거 막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이 알아서 주사일제 하겠다는데 우리가 이거 막을 리는 없죠. 근데 이거를 이제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대다수의 노동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고 지금 주사일제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대선 의제로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정부가 주사일제를 자발적으로 강제하는 거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자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자. 연구 결과 2, 3년 주사일제를 시행하면 생산성이 과거보다 더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 걱정, 생산성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에듀웰이라는 학원, 네네. 또 교육 서비스하는. 교육 서비스 학원도 네. 주사일제를 했더니 20% 인건비가 더 들었지 않습니까? 매출이 3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했어요. 해본 기업들은 노사 할 거 없이 일도 나쁜 거 없다. 근데 안 해본 기업들은 두렵다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부의 제안 제가 드리는 건 강제하지 말자 이건. 진짜 52시간도 지금 정착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만 하겠다는 기업들, 주저주저 머뭇하는 기업들에게 지원해드리자. 그래서 2년, 3년 재정 지원해드리고 세제 지원해드려서 인건비 손해 보시지 않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 나쁘면 다시 돌아오시고 좋으면 가십시오. 시도는 해봐라. 그렇습니다. 그게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저의 공약이었고요. 네네. 박영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죠. 지금은 대선 후보 일부 분들께서 주사일제를 공약으로 걸고 계시고요. 언론에 나올 때마다 노동자들, 그다음에 사측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시고 결국은 가야 된다. 주사일제로 가는 게 맞다. 다만 그 속도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고. 그렇겠죠. 네, 2004년에 저희가 주 6일에서 주 5일 갈 때 그때도 나라 망한다 시도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네, 나라 안 망했고요. 우리 3만 불 사회 됐고요. 그때부터 알록달록한 옷 입고 등산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주사일제로 가면 새로운 산업들이 생길 거고요. 금요일 날 사무실에 앉아서 인터넷 보느니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활동하는 게 내수 진작에도 훨씬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의원님 입장은 글쎄 어떠십니까? 뭐 저는 이제 주사일제.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조 대표님의 그 트레이드 마크가 됐어요. 주사일 맞아요. 뭐 지난해부터 그래서 꾸준히 그저 주장을 하고 국회에서 있죠. 그 5분 발언도 하시고요. 예, 그래서 저도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네. 이런 제도들에 대한 본질적인 그 접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좋은 거니까 무조건 해. 하고서 그렇죠. 꽉 찍어 누르는 취지가 이거. 좋다고 다 좋지 아니 전 산업, 전 기업, 전 분야 다 주사일. 그리고 공무원들도 은행들도 다 닫아. 뭐 이렇게 하는 게 1번이고 2번 이렇게 좋은 게 있으니 한번 자 검토해 보시고 이런 거 할 때 좀 이렇게 약간의 그 유인 체계 인센티브나 인센티브 뭐 좀 지원책을 드리고 할 주는 테니 앞서 한번 말씀하신 부분이겠죠.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하시다 혹은 의미가 있다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도저히 저희들은 못 하겠습니다. 그럼 하지 마시고요. 자율적으로 그렇죠. 판단해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압박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문제지. 이렇게 좋은 제도를 제시하고 먼저 좀 해보시라고 그러고 좋은 사례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 보고 장점이 있다 그러면 쫓아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할 수 없고 이렇게 좀 접근하면은 우리는 다 좋아져. 근데 우리나라는 어떡합니까? 이거 좋은 거야. 해. 52시간 좋은 거야. 해. 그럼 저희들이 힘든데요. 해. 저는 그 접근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국가주의적이잖아요. 너무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학생들한테도 존댓말 쓰면서 예.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어디를 지금 막 그냥 찍어 누르기 누르려고 식으로. 그래요. 그런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이렇게 찍어 누르는 게 돼버려요. 그러면 그 유연성에서 오는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네. 제도로 인해서 획일성으로 인한 또 다른 코스트, 또 다른 비용과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부작용이. 그걸 없애려면은 유연하게 가야 되는 거죠. 네. 그 유연성만 확보되면은 저는 주사일이 아니라 뭐 주3이라는 기업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월화수하고 아니면 예. 월수금하고서 하루씩 징검다리로 일하는 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로 형태는 다양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그 발상에 대해서 대단히 그 찬성을 하고 다만 접근하는 방법 자체를 좀 완전히 유연성 바꾸자. 있게. 네. 젊은 세대식으로. 그러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해법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두 분이 같은 입장을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주사일제가 또 어떤 논의를 거치게 될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임금이겠죠. 앞서 조정훈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임금의 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 정부를 관통하는 이슈 중 하나가 이 최저임금일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지만 올해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결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라는 변수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해져야 될지도 아마 노사가 또 치열한 또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 최저임금 논란이 이렇게 중요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는 최저임금 정하면 그냥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다루지도 않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서구 선진국들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서 아주 일부 노동자들의 이슈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최저임금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노동자 비율이 이게 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은 최저임금을 받는 그 노동자와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자영업자 비율이 OECD에 비해서 10%가 높습니다. 많죠, 우리. 너무 네. 많습니다. 근데 이 자영업자분들은 사장님이기도 하지만 실은 노동자이세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시에 있는 이 자영업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 이제 최저임금, 결국은 최저임금이라는 건 약자들에게 강제적으로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논리인데 실은 이 약자에 대한 정의가 너무 작아요. 최저임금을 받는 이 노동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네. 이분들을 고용해서 그 비즈니스를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도 약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최저임금 문제는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적으로 올린다고 시간이 두면 적응이 되겠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 문제는 접근 자체가 조금 더 편협적이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 상승은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필요하다면 속도감과 상승률을 네. 좀 완만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높이기 위해서 뭐 소상공인들의 비즈니스를 훼손시키거나 그걸 어렵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가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노동 약자, 경제적 약자들에게 다른 복지제도, 뭐 기초연금이나 다른 복지제도를 통해서 지원해드리는 게 맞지. 최저임금을 올려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이 자영업 생태계 전체에 부담이 주는 방향을 좀 지향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그 매출 감소, 영업 제한, 집합 제한으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혔는데 이것까지 하면 정말 폭발하실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겠죠. 지금 뭐 경영계에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음식점 그 최저임금 이제 조정이 있기 전과 후에 달라진 게 문 닫은 음식점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면하고 합쳐졌죠. 그리고 또 잘 문을 열고 있는 음식점 갔을 때 최근에 제가 느낀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종업원한테 뭘 좀 시키려고 해도 잘 안 와요. 부족하니까. 예, 네. 올려놓으니까 사람을 줄인 거예요. 오늘 그 유명한 그 함은경 씨라고 저 가구 운동권 미문화원 방화 사건까지 해서 아주 확실한 그런 그 운동권에서 아주 대부 같은 분인데 이분이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야말로 자영업을 군산에서 횟집인데 5명이었다가 1명 됐답니다. 직원 고용원이. 그러니까 이제 너무 높여놔서 그래서 아주 뭐 언론에서 아주 이분이 그냥 굉장히 그 격정의 토로를 하셨어요. 너무 엉터리다. 사실 솔직히 너무 높게 주라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문재인 사람 정부 초기에 많이 줄이면은- 올렸죠. 예?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굉장히 한 30%가 2-3년간 올랐어요. 굉장히 2년 많이 동안에 올렸기 때문에. 2010에. 그래서 2년 누적 30%인데 물가 상승률이 1%인 나라에서 2년 누적 30%를 올려놨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줄이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인건비 나가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럼 그거를 월급 주는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이분도 그렇게 나쁜 분 아니거든요. 사장님이신데 횟집 하시면서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아까 조 대표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막 살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오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줄여버렸다. 나쁜 짓 한 거 아니에요? 좀 어떻게 보면 고용이 일자리가 줄었다는 줄었으니.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그 풀뿌리에 그 정말 그 이렇게 역할을 하고 계신 이런 훌륭한 우리 국민들 이 자영업 하시는 분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으면은 우리 정책이라는 것에 유연성을 더하고 약간의 효과를 분석해보고 나서 효과가 영 다르네, 조금 다르게 가자. 이런 게 왜 안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아까도 경직적이다 말씀이시죠. 엄청 경직적이죠. 그리고 벌만 주려고 그러고 틈만 나면 그냥 정부 재정으로 뭘 메꾸려고 그러고 거의 땜빵식으로 가는 이 어떤 그런 그 이 정책의 집행을 보면서 그 참 우리 정부 행정부 참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 많은데 왜 이 정책은 이렇게 경직적이고 참 그 이상하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조금 좀 저는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좀 이렇게 유연성 있게 가자. 그리고 최저라고 하는 게 그 이상 주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주라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주라는 거니까 그걸 밑에다 놓는다고 꼭 밑으로 내려갑니까? 그 이상 줄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잘 되면. 네네. 장사 잘 되면 월급 더 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안 되는데 자꾸 더 주라고 그러니까 사람을 줄여버리더라.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번에 최저임금 문제는 좀 그런 그 경직된 그런 식으로 가지 마시고 이런 그 어려운 분들의 소리도 들어가면서 좀 잘 정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의원님께서 그 틈만 나면 재정으로 메운다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재정으로 메우려는 시도가 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겠다고 여당이 2차 추경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정부는 특히 홍남기 부총리는 선별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당은 계속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꺾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 입장이 굉장히 궁금해요. 전 국민에게 줘야 된다 보십니까? 예, 저는 전 국민에게 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고 지금 언론에 의하면 약 32조의 추가 세수가 거쳤다고 합니다. 예.
32조의 추가 세수,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32조의 추가 세수가 왜 거쳤었을까? 좀 질문이 드는데요. 첫째는 우리 기재부의 패턴 중에 하나가 세수 추계를 굉장히 짜게 합니다. 아, 그렇죠.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죠. 보수적으로 하죠. 예. 그래서 항상 더 거칩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더 거쳤습니다. 32조. 전 이거는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드려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거를 걷었으니 또 더 어려울 때를 위해서 쌓아두겠다. 저는 이러면 민심이 폭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경제 상황이 어디 있다고 이걸 더 쌓아두겠다. 저는 이건 반대고요. 그럼 이 32조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드리냐. 이거 국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렇죠? 그럼요. 이 낸 세금을 다시 어떻게 돌려드리냐. 전 첫째는 조금 이따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소상공인 분들,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 이건 뭐 국가의 의무니까. 국민의힘도 주장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돌려드려야 된다. 그럼 빚진 건 갚는 거다. 두 번째는 이제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을 펴야 되는 건데 다시 이제 경제가 좋아져야 되니까. 예. 저는 지난 해에 보편적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선별적 재난지원금의 효과에서 국민들이 본능적으로 느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드린다고 했을 때 자영업 대표 하신 분들이 국회에서 시위하셨어요. 나 조금 받아도 좋으니까 전 국민 다 줘라. 이분들이 시위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선별적 보편지원금 드렸으면 더 많이 받았을 분들이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조금씩 나눠서 n분의 1로 나눠주라. 왜냐하면 이분들은 아시는 거죠. 내가 30만 원, 내 아내 50만 원 받는 것보다 우리 국민들이 다 받아서 소위 소비하는 분위기, 소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매출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 아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내수 진작 효과가 다른 거에 비해서 있었다. 물론 통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선별적 재난지원금하고도 남을 만큼 예산이 거쳤고 이건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2차 재난지원금은 물론 이제 정부가 이제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죠. 뭐 그걸 모르겠습니까? 임시공휴일도 그런 거고. 근데 정치가 뭐 일정 부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진영도 여당이 되면 이런 카드를 만지작 안 하겠습니까? 다만 그 효과가 너무 무식하다는 말은 아니고 너무 그냥 낭비가 아니고 그나마 내수 진작 효과도 있고 네. 국민적으로 좀 어려운 그 코로나로 인한 회복 효과도 준다는 가정하에서 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찬성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손실보상의 영역을 더 넓혀주고 소급 적용까지 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에 집중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글쎄 저도 이제 돈이 많으면요, 뭐 그냥 다 고민할 필요가 나눠드리고 없죠. 뭐 예, 소상공인도 돈만 드리고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저희 뭐 어디가. 적자부채도 좀 발행한 상태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도 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KDI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통계로 나온 건데 네네. 왼쪽 주머니에 돈이 있으신 분한테 돈을 드린 거예요, 사실은. 없는 분한테 드리면요, 받은 거 다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비 효과가 크죠. 근데 여기 돈이 있어요. 솔직히 급여 받으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준 거예요, 돈을. 네네. 어떻게 했겠습니까? 받은 돈 썼죠, 그죠? 그렇죠. 예, 이 근데 돈은 사실은 그냥 안 받아도 놔두고. 쓸 돈이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한 20% 내지 30%는 새로 쓴 거고 나머지 한 7, 80%는 원래 쓰려고 했었는데 받으니까 그걸로 써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한계 소비 성향, 쉽게 말해서 추가로 소비된 거는 20% 수준, 20, 30% 사이. 더 쓴 건 그 정도밖에 안 그런 된다는 것밖에 안 되는 뜻이군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없는 분한테 드린 게 아니라 있는 분한테 드리니까 원래 쓸 거를 저축하고 받은 돈으로 써버렸으니까 받은 돈은 다 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 받았어도 쓸 돈이었다. 그러면 소비 행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는 20, 30% 정도. 적었다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받은 건 좋은데 쓰고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예. 조금 아쉽다. 뭐 안 받는 거보단 받는 게 좋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나 그 돈을 영세 자영업자 이런 분들한테 좀 집중적으로 들여가지고 지금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기미가 보이잖아요. 저도 백신 맞았거든요. 네네. 예, 이제는 축하드립니다.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문을 열기 그저 문 열고 기다리다가 코로나 끝났다 그러면 이제 만세하고서 이제 막 소비가 올라가니까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 이제 조금만 더. 몇 달 한 1년 이내. 네. 그것만 좀 확 좀 도와드려서
문을 좀 닫지 않게 좀 해드리면 버틸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코로나 끝났다 하는 순간 이제 보복 그냥 소비가 올라갈 거 일어나면서. 아닙니까? 보복 소비 올라가. 그런데 그때까지 못 견디고 닫아버리면 이제 코로나 끝났다 할 때 새로 못 열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문 열고 버티고 계시는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문을 계속 좀 열게 해갖고 코로나 끝날 때까지만 버티면 이제 그 다음에는 상당히 좋아지잖아요. 뭐 지원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막 빚도 갚고 뭐 그냥 저 세금도 내고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그 시기를 보이니까 좀 더 집중해서 드리자. 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솔직히 조금 안 받으시면 섭섭하지만 그렇다고 무슨 문 닫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자영업자는 좀 다르다고. 당장 생계 문제가 자영업자는 되니까. 진짜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그쪽에 집중을 해놓고 혹시 남으면 뭐 전 국민 이걸 한번 조금씩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1번은 자영업자다. 일본은 소상공이다. 자영업자. 예. 어떠세요, 의원님? 그 좀 입장이 좀 다르시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드는데 저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이제 곧 열린다. 이제 보복 소비라고 네. 상징하는 이제 올 거다. 집단 면역이 되고 보복 예. 소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실은 이제 식당 가보면 어르신 분들께서 이제 삼삼오오 앉아 계십니다. 이제 버티는 방법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부가 재정 지원 해줘가지고 매출은 빵인데 네네. 세금으로 받은 재정 지원으로 임대료 내는 방법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재난지원금 나눠드려서 그런 가게에 오는 분들 지금도 10시까지 4명은 올 수 있잖아요. 매출 올려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버티는 방법 중에 하나죠. 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이제 그 한계 소비 효과에 대한 보고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이걸 논쟁하기엔 시간이 없지만 예. 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비하는 분위기 이게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쓰는 분위기를 만들자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뭐 급여 생활자, 뭐 사장님들, 회장님들 좀 드리면 안 됩니까? 그분들 세금 낸 거거든요. 그분들은 세금 내고 받은 거 하나도 없는 분들이에요. 이 지금 전 국민이 세금 낸 거, 전 국민에게 한번 다시 돌려드리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지 는 잘 모르겠고요.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매출도 올라간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급 적용 이제 손실보상법을 통해서 소상공인 분들 정부가 명백하게 피해 입힌 분들에 대한 보상 필요한데요. 제가 속한 중기벤처부에서 시뮬레이션 돌려봤거든요. 3조 4조 내외입니다. 아무리 해도 소급 적용해서 정부가 갚아야 될 돈이 그러니까 지금 32조에 달하는 추경에 비해서는 10%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로 이제 채무 관계는 청산을 한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제 정책으로서 어떻게 경기를 다시 살릴 것인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폐업률을 낮출 것인가 이 문제에 집중하는 건데 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하나의 옵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두 분 말씀을 지금 더 들어도 지금 저희 뭐 얘기할 얘기가 너무 많은 상황인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리고 두 분 말씀 드리니까 앞으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우리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윤창현 의원, 조정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NGX로 오늘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